네, 안녕하세요. MVC, MVVM, 리액터 킷, 바이퍼를 거쳐 립 정착기 이제 아키텍처 이야기를 발표하게 될 한국카카오은행의 안정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아키텍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이제 지루할 수도 있고, 네, 이럴 수 있는데요. 이제 좀 많이 개발을 하시면서 아키텍처 관련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고 어떤 아키텍처가 적합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선택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MVC를 처음으로 개발할 때는 이제 MVC를 이제 보통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좀 더 코드가 비대해지고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MVVM 또는 리액터 킷, 바이퍼 이렇게까지 코드를 살펴보게 돼 있어요.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 이상으로 뭔가 이제 더 필요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제 우버에서 만든 립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그 부분을 이제 공부하고 현재 카카오뱅크에서는 립 아키텍처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MVC, MVVM, 리액터 킷, 바이퍼 여기에 공통점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키텍처들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공통적인 건 뷰라고 생각이 돼요. 네. MVC에서 뷰, 그 다음 MVVM 뷰 있고, 리액터 킷도 뷰가 있고요. 바이퍼도 앞에 뷰가 있어요. 하지만 립이란 거는 앞에 라우터, 그 다음 인터랙터, 빌더 이렇게 해서 뷰가 없는 아키텍처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현재 한국카카오은행에서 iOS 개발자로 있고요. 블로그는 이제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차로는 기존 아키텍처에 왜 만족 못했는가, 그리고 립스 아키텍처 도입까지의 과정, 립스 아키텍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기존 프로젝트를 립스로 바꿀 수 있을까, 그 다음 Q&A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기존 아키텍처에 왜 만족을 못했는가 라고 했는데요. 이제 다양한 아키텍처들이 있어요. MVC도 있고, 뭐 MVP, 이제 바이퍼, 클린 아키텍처, 플럭스, 그 다음 리액터 킷, 그 다음 MVVM 등이 이제 있고, 우리는 이 중에 아키텍처들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하게 돼 있어요. 이 아키텍처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점은 격리화, 그 다음 재사용성, 수정의 용이함, 그리고 코드의 표준화, 그 다음 비즈니스 로직의 단순화, 테스트 코드 작성, 그리고 명확한 코드의 위치.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이 중복될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바라고 우리가 아키텍처를 선택하고 작업을 하겠죠. 근데 이러한 아키텍처는 우리가 잘 쓰고 있는지 또 애매하기도 하고, 이제 기존 기능에 대해서 수정 확장이 사용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가 이제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 버전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스위프트의 이해도가 좀 낮았던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표준화된 아키텍처 틀이 없었어요. 현재도 아키텍처의 틀이라고 하기에는 리액터 킷 같은 경우는 스타일 쉐어의 전설 리밋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이제 답변해주고 하기 때문에 좀 낮긴 하지만, 이제 아키텍처의 표준화 틀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유연하지 않은 설계로 이제 작성이 되고, 그거에 따른 기능 확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리고 16년도 10월에 이제 3명으로 이제 개발을 시작했었는데, 현재는 16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많다는 얘기는 표준화된 틀이 없고 유연하지 않은 설계로 있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붙더라도 생산성의 향상이 그렇게까지 많이 못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앱 자체가 이제 처음에는 되게 작게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하다 보니까 점점점 어플리케이션 이제 앱이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면 화면 단위가 아니라 특정 로직들에 대해서는 프로세스 단위로 묶어서 유연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이제 느껴지는 단계로 또 접어들게 됐어요. 그러한 로직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로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뷰리스한 아키텍처가 이제 필요하게 됐던 거죠. 기존에 있던 아키텍처들은 대부분 거의 다 이제 뷰가 포함되어 있는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그런 아키텍처가 뷰리스한 아키텍처가 이제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 아키텍처를 제작을 했었어요. 자체 아키텍처는 리액터 킷, 리덕스, 코디네이터 등 이제 흐름에 대해서 관련된 아키텍처들에 대해서 좀 더 참고를 했었고요. 하지만 그런 아키텍처가 한 곳에서 많은 코드를 점점점 코드가 작성함에 따라서 이제 뭔가 표준화된 게 자체가 만들긴 했지만 그게 표준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해도가 다르고 그럼으로 인해서 한 곳에 코드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에 대한 코드가 비대해지고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재사용이 어렵고 새로운 비즈니스 로직을 넣기가 이제 어려진 그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체 아키텍처의 유지보수 어려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추가를 하지만 이게 제대로 검증하고 하는 단계가 너무 어렵고 이게 그리고 많은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유연하게 동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점점점 회의감이 들었던 거죠. 또한 저희는 이제 은행 앱이다 보니까 좀 더 확실한 안정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즉 앞의 이유로 저희가 이제 테스트 코드 작성을 제대로 못했던 거죠. 은행 앱을 이제 출시를 해야 되지만 그 기능을 개발하는 거에 따라서 그에 맞는 테스트 코드 작성해야 되지만 그 일정에 못 맞춰서 테스트 코드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도 있었고, 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작성한 신용도 제대로 못 냈었어요. 왜냐하면 디펜던시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아키텍처들은 테스트 코드에 템플릿 또는 가이드가 있는 아키텍처가 대부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테스트 코드 작성해야 되는지부터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체계화된 테스트 코드 작성의 방식이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이 틀에 대해서 맞춰서 테스트 코드 작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 개선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도입까지의 아키텍처 여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제목을 봤던 MVC, 이제 C는 이제 저희가 C를 이제 컨트롤러에 하는 대부분 심플한 화면들은 대부분 MVC 그리고 이제 거의 C가 없는 그런 아키텍처를 사용했었고요. 그다음 대부분은 복잡한 화면들은 MVVM 아키텍처였었고, 그리고 그거에 이제 부족해서 단방향으로 이제 유명한 리액터 킷을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바이퍼를 이제 일부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MVC를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MVC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뷰에서 유저 인터랙션이 올라오고 컨트롤러에서 모델 업데이트를 한 후에 모델이 컨트롤 노티를 하고 그 다음 컨트롤러가 뷰에 업데이트하는 기본적인 이제 애플에 있는 아키텍처에 있는 그림입니다. 대부분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이런 MVC 아키텍처의 장점은 기존에 이제 익숙한 구조예요. 익숙한 구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로직이 거의 없는 단순화 화면에 되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냥 뷰랑 그 다음 모델만 넣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화면에 뿌려주고 단순화 화면인 거죠. 근데 하지만 그 단순화 화면이 그 화면 기능의 확장에 따라서 점점점 로직이 붙고 그거에 따른 확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깔끔하게 작성이 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어요. 다음으로 이제 MVVM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화면들은 MVVM 구조로 이제 했었는데, MVVM 구조를 보실 때 대부분 이 화면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뷰는 이제 뷰 모델에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뷰 모델에서 데이터를 바인딩을 해서 뷰에 뿌려주거나, 이제 뷰에서 뷰 모델에 바인딩해서 이제 액션을 올려주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MVVM 구조는 이제 코드가 이제 기존의 이제 MVC의 뷰 컨트롤러라는 이제 걔가 컨트롤러까지 역할을 어쩌다 보니까 겸임하게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뷰 모델로 해서 비즈니스 로직들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코드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게 돼요. 하지만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복잡해질수록 뷰 모델이 빠르게 비대해집니다. 많이 빠르게 비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또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이 되고요. 또한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MVVM이라고 이제 하는 리파지토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화된 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표준화된 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보고 이해가 다르다는 게 이제 단점인 거죠. 하지만 회사 내에서는 그거를 커버해서 다시 재교육을 하거나 의견을 맞춘 다음에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스트 코드 작성이 가능하면서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뷰 모델의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템플릿화 된 것도 아니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앞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서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뭐 C#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 자바 쪽이나 그런 쪽 진영 가서 봐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MVVM 구조는 RX에 대부분 종속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RX의 그 러닝 커브가 있고 RX의 가장 큰 단점인 디버깅에 대해서도 네, 단점으로 뽑을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리액터 킷인데요. 리액터 킷도 그냥 단방향 가요. 뷰에서 액션을 통해서 리액터 쪽으로 간 다음에 리액터에서 상태를 만들어서 뷰에다 던져주고 네, 그러면 뷰는 이제 그 받아서 데이터를 뿌려주고 네, 이렇게 계속적으로 단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돼 있어요. 이 아키텍처는 이제 단방향이 정리되었으니까 뷰 쪽 관련해서는 로직이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네. 그리고 저자가 전수열님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네. 물어보고 답변 받고 네, 개선하거나 뭐 초빙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하지만 이 단점은 저희가 이제 느꼈던 단점은 이게 프로세스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즉 뷰리스한 아키텍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뷰에 종속하거나 네, 그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점점 그 앱 특성상 복잡하게다 보니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퍼를 일부 참고를 하게 됐었어요. 가장 이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 생산량이 많고 이제 다들 적용을 했다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아키텍처인 바이퍼인 거죠. 바이퍼를 보시면 라우터, 그리고 프레젠터 뷰, 그 다음에 인터랙터, 엔티티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VIPER 이라는 네, 앞에 글자만 따서 만들어진 아키텍처고 네. 하지만 이 바이퍼는 네,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선가 관리되거나 아키텍처 정립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확한 가이드 또는 테스트 코드 템플릿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다들 어디서 참고하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고 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라고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립 아키텍처를 선택할 수 없던 이유는 일단 라우터 있고 그다음 이 세션에서 립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깊게 다룰 거진 않아요. 네,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레츠 스위프트에서 발표했었던 그 타다 쪽에서 발표했었던 RX 립 멀티 플랫폼 아키텍처 위즈 RX 이쪽 세션에서 한번 보시면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네,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뷰를 어떻게 이제 어디로 이동할지 등에 대해서 프레젠트를 할지 푸시를 할지 등에 대해서 이제 역할을 해주는 라우터, 그리고 그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인터랙터,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빌더. 그래서 이 라우터와 인터랙터를 묶어서 하나의 이제 립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빌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프레젠터와 뷰는 여기서 보시면 옵셔널이에요. 네, 즉 뷰리스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뷰는 내가 이 립이라는 단위 하나가 뷰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질 수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비즈니스 로직만 담당하는 걸 하나 만든 다음에 여러 개 엮어서 하나의 이제 모듈화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네 가지 정도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템플릿화된 코드 작성, 테스트 코드 작성, 그리고 사실상 강제예요. 얘는 죄송합니다. 바이퍼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일부적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퍼를 보시면 프로토콜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인터페이스 프로토콜로 다 정리를 하는데요. 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프로토콜에 다 정리를 하고 서로 간에 이제 프로토콜로 이제 규약으로 해서 호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의존성 주입 관련해서도 이제 립이라는 아키텍처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뷰리스한 립 통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화된 코드를 일단 그 강점을 들었는데요. 립 아키텍처에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어주는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거를 실행해서 이제 하게 되면 엑스코드에서 뉴 파일을 열었을 때 이제 아래와 같이 립스라는 이제 항목이 나오고 거기에 립 유닛 테스트 그리고 컴포넌트 익스텐션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항목으로 해서 이제 파일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립스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제 걸 만들 거냐라는 거죠. 로그드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뷰가 있는 로그드인 한 화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 혹은 on corresponding 뷰로 체크를 했을 때는 뷰가 있는 거고, 체크를 해제하면 뷰가 없는 거고, 만약 체크를 했을 때 스토리보드 그 뷰를 스토리보드로 만들 거냐, 혹은 스토리보드로 만들지 않고 XIB로 할 거냐, 혹은 둘 다 체크를 하지 않으면 코드로 뷰를 그릴 거냐, 이렇게 해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 체크하는 항목에 따라서 이제 위에 걸 보시면 뷰가 있는 립인 거고요. 그리고 스토리보드 체크를 했을 때 스토리보드 파일까지 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스토리보드 체크를 하지 않으면 스토리보드 없는 뷰가 있는 립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on corresponding 뷰를 체크를 해제하시면 뷰가 없는 순수하게 이제 순수한 이제 립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 체크박스를 이제 위에 거 이제 공통으로 보시면 뷰의 항목만 제거해 버리면 다 동일한 파일 구조로 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저 가린 항목은 결국 옵셔널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립에서는 유닛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주는 템플릿 코드를 만들어주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로그드인이라는 립을 이제 적어서 만들어주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테스트 코드 파일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코드 관련돼서는 목 파일을 제공을 해줘요. 근데 이 관련된 파일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코드가 구성되어 이제 립에서 이렇게 테스트 코드 작성하라라고 가이드를 줬고요. 그래서 쭉 코드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 코드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템플릿화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조금만 보시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대충 이해하실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립에서 잠깐 테스트 코드를 설명하면 present call count, 그 다음에 present handler 여기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이 present call이라는 게 호출됐느냐, present가 호출됐느냐, 아니면 present에 뭔가 이제 변수를 담아서 우리가 목으로서 넣었으면 그 클로저가 호출됐는지까지 다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코드는 그 템플릿을 제공하지 않아요. 템플릿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없으니까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일일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너무 비효율적으로 생각이 돼서 소스 키튼이라는 오픈 소스가 있어요. 스위프트 코드를 스위프트 코드를 분석을 해서 얘가 변수인지 아니면 뭐 렛이면 선언자인지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 이제 소스 키튼이라는 오픈 소스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방금 같은 코드를 생성하는 그런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토콜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네, 라우터, 인터랙터, 뷰라는 이제 뷰는 옵셔널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어쨌든 라우터와 인터랙터 이 뷰 사이들은 라우팅, 인터랙터블, 그 다음에 뷰 컨트롤러블, 그리고 프레젠터블, 그 다음 프레젠터블 리스너 이렇게 프로토콜처럼 생긴 이름이잖아요. 네, 이렇게 프로토콜 형태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인터랙터를 먼저 살펴보시면 네, 위에 이제 보시면 라우팅, 그리고 프레젠터블, 그리고 리스너 해서 각각의 다 프로토콜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각각의 변수들은 위크로하고 그 다음에 각 프로토콜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네. 인터랙터는 라우팅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뷰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호출할 때는 이제 라우터에다가 어떻게 호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라우터에 있는 게 아니라 인터랙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인터랙터에서 먼저 코드를 작성한 후에 여기에 라우팅 여기에다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랙터는 여기다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프로토콜을 라우터가 이 프로토콜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발생을 해요. 네.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서 라우터에서 그 코드를 다시 또 구현을 하는 거죠. 네. 즉 컴파일 기반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프레젠터블 같은 경우는 뷰의 어떤 이제 액션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뷰 쪽도 이걸 맞춰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리스너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상위 립의 어떤 인터랙션에 대해서 호출을 해야 될 때, 나는 이제 내 작업이 끝났어라고 이제 알려줄 때 여기다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라우터 관련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라우터는 인터랙터블이라는 프로토콜이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블이라는 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우터는 그 인터랙터블이 정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정의를 하게 된다면, 인터랙터는 아까 우리가 했던 인터랙터는 여 프로토콜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컴파일러만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컴파일러가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뷰 컨트롤러블 같은 경우는 이제 뷰에 어떤 프레젠트를 할 건지 푸시할 건지 등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걸 정의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뷰 같은 경우는 이제 뷰에서 내가 뭔가 액션에 일어났을 때 대해서 뭔가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인터랙터 쪽에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 알려줄 때는 프로토콜 이제 여기에 보면 프레젠터블 리스너라는 곳에서 정의를 하게 되면 인터랙터가 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인터랙터는 여기 정의되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네, 서로 이렇게 코드들이 다 얽혀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 군데서 프로토콜을 정했는데 한 군데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컴파일러가 발생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그쪽 가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립은 부모와 자식 이렇게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는데요. 그 통신을 할 때는 인터랙터들 간에서만 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식은 뭔가 내가 작업이 끝났다는 거에 대해서 상위 립에다가 아까 봤던 리스너에다가 그 정의를 하고 호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위에서 뭔가 데이터들이 계속 변경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령 뭐 계좌의 별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바뀌었을 때, 어디선가 바뀌었을 때 그 정보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뭔가 바뀔 수 있는 정보인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자식은 이 바뀐 정보에 대해서 구독을 하는 거예요. RX 쪽으로 해서 이제 구독을 계속 한 후에 여기서 계속 반영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만약 복잡한 로직도 인터랙트 간에 이런 식으로 통신만 하면 되는 구조 되고요. 그러면 비즈니스 로직도 여기에 만약에 자식까지 여기까지 뭔가 하게 될 때 전파하면 알아서
네, 구독만 하고 있으면 여기에 데이터가 반영이 될 거고, 네, 내가 끝났어라고 계속 올려주면, 네, 최상위 립에서 여기에서 뭔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컴파일 기반, 즉 프로토콜 지향 프로그래밍을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의존성 주입인데요. 네, 의존성 주입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립에서 뭔가 필요한 속성들에 대해서 네, 디펜던시라는 곳에서 정의를 하게 돼요. 네, 디펜던시라는 곳에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해당 립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쓸 수가 있고, 네, 그거에 이제 여기에 만약 필요한 정보들이 확장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네임, 뭐 닉네임 같은 것들을 이제 쓰게 되면 컴포넌트라는 곳에서 이 디펜던시에 있는 것들을 이제 dependency.name이라 해서 접근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dependency라는 정의는 요소를 구현하게 되면 이제 이 dependency가 이제 확장이 되면 이제 이 dependency를 따르고 있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그 녀석들은 그거 확장된 거에 대해 스펙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된 립을 사용한 곳은 다 작성을 해야 돼요. 즉, 뭐 이제 유저 계정을 입력하는 화면에서 만약 이제 뭐 이제 자식 립이라고 하는데 걔의 디펜던시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로그드인 디펜던시를 따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